오늘은 글로벌 명품 시장과 명품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중국도 인당 소비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인당 10만 원 정도씩 소비를 하면서 미국까지도 넘어서는 2022년도에만 이제 원화로 따지면 20조 원 정도. 작년에 이제 보복 소비가 먼저 리오프닝을 한 국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품 소비도 많이 갑자기 급증을 한 거죠. 중국에서 이거 리오프닝 해가지고 다시 경제 돌리면 원유 엄청 쓸 거고 유가 다시 오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100% 다시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유가도 안 오르고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지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코노믹, 오늘은 글로벌 명품 시장과 명품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이 CMS증권에서 오셨는데 CMS증권이 이제 China Merchant Securities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인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중국 회사고 네. 중국에서는 저희가 자산 기준으로 뭐 한 5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증권사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11년도에 진출을 했으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2011년도에 사무소로 진출을 해서 이제 뭐 저희의 이념이 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교류 역할도 좀 하고 하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게 기관 투자자 위주로 저희가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중국에 일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발간한 리포트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증권사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세미나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해서 자문 상품 같은 것들 랩 상품으로 증권사에 출시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뭐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워낙 이제 중국 증권사고 그래서 중국 쪽에는 이제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권사로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 시장은 정말 전 세계에서 빼놓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주요 소비층들이 많은 시장인데 특히나 명품에 있어서는 또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혼재했는데 특히나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까지 상반기까지였나요? 계속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품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세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인이 어디서 가장 많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큰 그림으로 좀 봤을 때는 이거는 팬데믹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팬데믹 전으로 좀 돌아가 본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았던 말이 뭐 MZ 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됐지만 거기에서 어떤 나온 것 중에 소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소비 행태의 좀 변화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극과 극으로 좀 소비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더 앞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H&M, 자라, 뭐 유니클로와 같은 어떤 가성비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인기를 좀 많이 잃고 완전히 이제 싼 가성비 아이템 아니면 이제 비싼 제품 위주로 좀 팔리는 이런 추세가 조금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주가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ITX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디텍스라고 해서 자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자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이 이제 분홍색은 H&M. 이게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랑 보라색은 상승을 많이 했죠. 이거는 이제 명품 이제 그 루이비통이 하늘색이고 보라색이 유니클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딱 그 어느 2021년 이후로 이제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제 자라와 H&M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런 트렌드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견인한 것들이 좀 컸다고 하면 작년에는 중국이 어찌 보면 리오프닝을 가장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리오프닝을 했던 그 어떤 국가들의 소비자들이 이제 일명 어떤 보복 소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복 소비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명품 소비가 많이 증가를 했다. 사실 한국에서 봤던 트렌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기존에는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자금이 이제 그쪽을 못 가면서 이제 소비로 많이 좀 이어졌다. 그러면서 명품 소비가 많이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중국인들의 명품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쵸. 뭐 락다운 기간 동안 해외 못 나가니까 자국 내 하이난 면세점인가 거기 매출이 네. 급증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명품도 많이 팔렸고 일단은 그 팬데믹 이전에도 조금씩 보였던 변화는 중국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명품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국내에도 명품 샵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도 조금씩 소비를 많이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워낙 락다운 기간에는 밖을 아예 못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소비층들 견인한 이 상승 효과가 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결과를 제가 봤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우면서도 뭐 반겨야 될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도 셀 수도 있는데 한국이 뭐 제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한국의 부의 어떤 그 GDP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국가 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산층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중산층 많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위기라든지 최근에 지금 그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어필이 되고 있고 해외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일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일본을 보면 그때 일본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잘 살았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 부가 많이 올라오고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90년대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 가수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서 막 공연을 하고 인기 많고 엑스제팬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고 일본의 문화가 좀 휘어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이 좀 많이 그런 추세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좋은 현상은 그런 쪽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뭐 나쁜 쪽으로 보면 좀 뭐 많이 이제 뭐 거치장이나 이런 거에 좀 치우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샀길래 우리가 1위를 했고 이렇게 막 어떤 해외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했더라고요. 한국이 지난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났다. 이런 네.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샀나? 얼마나 샀나요? 일단 JP모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이 저희가 이제 1인당으로 했을 때 인당 뭐 한국 돈으로 40만 원씩은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중국하고 이게 비교가 이제 단순 비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인당 소비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중국도 인당 7만 원 정도 인구로 하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은 인당 40만 원 정도씩 소비를 하면서 미국까지도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이제 JP모건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총합하면 한 뭐 몇십조 원 되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게. 그렇죠. 이제 그 2022년도에만 이제 원화로 따지면 20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엄청난 했습니다. 규모네요, 정말. 작년에 세계 부자 순위도 바뀌었다 그래요. 원래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으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올라왔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네. 테슬라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이제 작년에 테슬라 주식이 안 좋았고 이제 뭐 명품 주식은 루이비통은 네. 좋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순위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다시 이제 일론 머스크가 1위를 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르나르 아르도 회장은 2위인가요? 네, 지금은 2위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하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국내 매출이 급증한 데는 아무래도 가격 인상 요인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소비를 하니까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 핑계는 좋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격 인상을 하면 되는데 가격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네. 뭐 나비처럼 날아올라서 벌처럼 살아. 근데 가격 인상은 항상 벌처럼 날아올라서 나비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한번 인상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인상을 아직까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팬데믹 이후로 보면은 루이비통은 8차례 이상 한국에서 가격 인상했고요. 샤넬도 6차례 이상, 프라다도 한 6차례 이상 한 것 같은데 가격 인상이 근데 한 번 할 때 1, 2%가 아니잖아요. 20%씩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또 버버리 같은 경우에 또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소비가 이어지는 한은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니까 뭐 환율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도 봤는데 사실은 핑계로 들리고 이게 그쵸. 수요가 있으니까 믿고 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명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차별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명품을 많이 팔아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본인들의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본인들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와서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좀 올라갈 때 본인들도 이제 올려야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격이 뭐 추락해서 뭐 다른 브랜드랑 가격이 네. 비슷해진다고 하면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떨어지는 거니까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구에서는 약간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2분기나 이런 데 실적 나온 거를 좀 보면은 북미 지역은 지금 좀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전 지역이 좀 괜찮았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중국을 뭐 발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지만 네. 대부분 아시아가 많이 증가를 한 거 보면 리오프닝 이후에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북미 지역이 하나같이 지금 발표하는 이제 명품 기업들을 보면 북미 지역의 매출은 다 하향세예요. 네. 2분기에. 그래서 확실히 지금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효과는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을 숫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죠. 미국 서구권에서는 별로 가격 안 올렸나요? 서구권에서도 뭐 올리기는 했겠지만 한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빈도수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리고 뭐 환율 핑계나 이런 거 된다고 하면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올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서구권에서 줄어든 매출을 아시아의 그 높은 수요로 보완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가격 인상으로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그럼 그 올린 수익을 우리나라에 좀 환원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쵸, 딱 근데 그런 뭐 움직임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경제학 보면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환원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 느낌으로 갈 그렇죠. 수밖에 없. 아니면 뭐 소니가 진짜 힘들다가 한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엄청 팔아가지고 소니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막 소니 회장이 와서 막 울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정말요? 뭐 그렇게라도 조금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네. 마음이 민심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명품 자랑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가격을 이렇게 도미노로 인상을 해도 쉽지 않아요. 열기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명품 소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다들 앞다퉈 살려고 하는 걸까요? 아,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명품의 이제 소비 행태가 일어나느냐 좀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어떤 유행하는 상품이 하나가 딱 생기면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들어서 막 품절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좀 과시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트렌드에 편승해서 요새는 이제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명품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보테가 베네타의 무슨 카세트 백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 그런 것도 매장 가면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특정 상품만 없거든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트렌드 때문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이 명품을 사는 연령대가 좀 눈에 띄게 어려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원래는 아무래도 좀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하던
30대 후반, 뭐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그때부터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 초년생들부터 명품 백을 사고 뭐 명품 티셔츠를 사 입고 어떻게 그렇게 트렌드가 변하게 된 걸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단정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네. 사실 그 어떤 연령대별로 사는 그 어떤 시대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생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딱 단정져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재단하거나 단정짓고 싶지는 않지만 예. 많이 알려진 것은 결국에는 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뭐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저는 뭐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뭐 허탈감 뭐 그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네. 그리고 자랑 같은 거는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처럼 그게 인스턴트로 빠르게 퍼지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워낙 그렇게 빠르게 퍼지고 이러다는 시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 명품의 소비 세대가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네. 그게 혹시 명품 브랜드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젊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명품 기업들이 마케팅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누가 자산이 더 많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회사를 더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쵸. 더 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깨고 명품 기업들이 우리 20대가 돈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을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네. 하면서 더 부추긴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명품 브랜드들의 엠베서더가 네. 거의 우리나라 어린 아이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효과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블랙핑크의 제니 이런 분들은 뭐 샤넬 앰버서더로 그쵸. 워낙 민간 유명하고 샤넬.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언터처블이더라고요. 그쵸. 뭐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맞아요. 포르쉐 디자인도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을 이제 당연히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것도 사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명품이나 이런 브랜드에서 채용하는 앰버서더 모델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외국인이지 아시아인 뭐 이렇게 예. 한국인 이렇게 채용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한국의 배우들이나 이제 가수들 이런 분들이 글로벌리하게 좀 유명하다 보니까 채용을 좀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네요. 그 명품 브랜드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타겟하려 그래서 그런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뭐 스파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상품들도 네.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사례를 좀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2019년 정도 그 정도부터 시작된 이제 트렌드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는 이유가 스트릿 브랜드라는 이름이 붙은 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소외받는 이제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브랜드가 뭐 슈프림, 뭐 스투시 이런 브랜드가 되겠죠. 네. 가격대가 높지 않고 굉장히 힙한 브랜드지만 가격 그 이제 약간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는 예. 이런 이제 문화였었는데 그러니까 명품이랑 완전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극과 극에 있는 게 만나서 결국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좀 끌었죠 많이. 뭐 루이비통에서 슈프림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예. 한다든지 충격적인 게 많았고 지금도 그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젊은 세대들과의 어떤 소통. 왜냐면 2000년대 초반, 중반 생각해 보면요, 구찌나 루이비통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의 인식이었지. 그거를 막 좀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별로 네.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인식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명품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마케팅이 좀 그래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한정판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원래 명품은 이제 한정판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많이 사지 못하고 그런 거랑 이제 굉장히 핫한 트렌드랑 좀 접목이 많이 됐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희소한데 이렇게 브랜드 콜라보하면서 더 한정으로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변한 네. 브랜드들이 많아요. 루이비통도 그렇고 구찌 뭐 다 그렇고요. 음. 그 우리가 멀리 안 가고 뭐 식료품만 봐도 맥도날드도 그래요. 맥도날드도 맥도날드 맨날 보니까 저거 되게 그냥 뭐 가서 햄버거나 뭐 그런 브랜드 아니야 근데 네. 여기도 2019년도부터 해피밀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이제 굉장한 당대의 스타들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이런 뭐 BTS 다 지금도 뉴진스 콜라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아예 그냥 브랜딩 자체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한정판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혹은 그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이렇게 달려가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는 특히 국내에서 오픈런 이슈됐었잖아요. 그쵸, 그쵸.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긴 하지만 이 오픈런 현상은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오픈런은 결국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리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 정말 수요층이 있는지 그거는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리셀러들이 상당 부분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주고 대신 줄 서게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 리셀러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원리예요. 이게 리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어떤 예측이 있어야지 리셀러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사가지고 되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명품 기업들 자체에서 계속 그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매출이나 이런 거 조금 꺾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도 계속 리셀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선행해서 좀 보면요 네. 그 팬데믹이 막 시작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때 이제 또 가격 많이 오르는 게 스니커즈 시장이었어요. 그때 불 붙었거든요, 그쪽이. 그래가지고 나이키가 한때 뭐 막 발매하면 그거 리셀가 막 트래비스 스캇이랑 콜라보해서 내면은 막 20만 원 신발이 막 300만 원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리셀 시장이 화랑이었었는데 네. 그게 팬데믹 딱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확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빗대어서 볼 때 물론 이제 가격대도 엄청 다르고 다른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자산 가격이 조금 꺼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과연 리셀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이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명품 구매 수요나 이런 가격 계속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게 계속 이어질지 그래도 궁금한데 뭐 올해는 작년보다 뭐 더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올해 이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먼저 리오프닝을 한 국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명품 소비도 많이 갑자기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팬데믹 기간 때 확 뛰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그 어느 정도의 리오프닝을 겪고 나서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본인의 네. 이제 소비가 정상화로 돌아오는 국가들부터 이제 매출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2분기에 북미 지역들의 매출이 빠졌어요. 네. 지금 2분기의 이슈를 보면요. 북미 지역의 항공사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좋았던 이유가 이례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매출이 막 원래 항공사들이 가격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유가랑 네. 연동되어 있지 세금 같은 거 해야 되지 그 수요랑 연동되어 있지 하다 보니까 항상 항공주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2분기에 항공주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수요가 너무 많고 유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돈 다 막 그래서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막상 실적 딱 좋았는데 지금 유가가 아마 WTI가 한 81불 정도 할 거거든요.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아직 뭐 100불이라 한참 미치니까 네. 너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올라오는 트렌드로 좀 꺾이는 것 같고 이제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도 이제 뭐 피크는 좀 지나가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이 안 좋은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명품 소비라든지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소비로 이어졌던 게 네. 이제 뭐 본 정상화 돌아오는 거죠. 여행도 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네. 이제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 결국에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꺾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완전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했잖아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건 여기였었는데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뭐 중국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오프닝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데 리오프닝 딱 했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리오프닝 딱 하면은 이제 소비 막 증가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때 나왔던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야 이거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올라가겠네 이런 얘기 왜 했냐면 야 중국에서 이거 리오프닝 해가지고 다시 경제 돌리면 원유 엄청 쓸 거고 유가 네. 다시 오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100% 다시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유가도 안 오르고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지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현상이냐. 중국의 저축률은 높은데 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느냐. 네.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 명품하고 딱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1분기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중국 2분기까지도 해서 중국의 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따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에 포함돼서 아시아 매출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리오프닝해서 일본은 오세요 해서 지금 한국 많이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 많이 가는데 일본의 명품을 중국인들이 싹 쓸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올 정도고 일본의 백화점 매출이 갑자기 확 증가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2분기 보면 일본 매출도 확 증가를 했어요. 명품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중국 내 소비 행태를 보니까 이게 소득 구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 이제 팬데믹 기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람들이 소비 의향도 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품을 뭐 50개씩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사고 뭐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명품 소비라든지 고가의 제품들이 자극을 확 받았던 거는 이분들이 돈을 못 쓰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딱 되고 나서 돈을 막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거 한계가 있죠. 뭐 하루에 막 7끼씩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한 끼가 딱 있다 보니까 거기 한 개를 탁 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산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중산층의 소비가 소득이 좀 많이 증가를 크게 못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게 구간별로 소득 지수가 나와 있는 건데 이 빨간색이 제일 이제 높은 소득인데 네. 이게 소득 지수를 보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밑에 조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은 꺾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비 의향을 조사해 봤더니 네. 이제 고소득층은 난 이제 더 이상 소비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이 나오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소비는 증가한다. 결국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의향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게 명품 소비나 이런 데로 이어지지 않겠죠. 이게 조금 더 이어질까? 그럼 꼭 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골치를 앓고 있는 거는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예요. 21.3%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네.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대거로 막 채용하고 이랬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규제를 받고 이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도 많이 증가 안 하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 나비 효과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그럼 미국 보니까 국내 여행, 지금 중국도 국내 여행 많이 하거든요. 네. 해외 여행 별로 안 해요. 그렇게 단체 여행을 아직 허가 안 해줬으니까. 그럼 미국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터졌네. 그러면 중국도 해외여행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다른 국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부양 정책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품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높단 말이에요. 이미 북미 조금 꺾이기 시작했고 네. 중국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게 꺾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제가 명품 기업들 진짜 안 좋을 거야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 이 팬데믹 때 갑자기 급증했던 판매는 적어도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소득층 뭐 고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 명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존의 어떤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그래프에서 확 튀었던 이 부분 네. 이 정도의 거품은 지금 꺼지는 그런 정상화라고 표현을 저희가 보통 하는데 그렇구나. 정상화 구간에 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매출의 증가세를 반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의 소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매출이 조금씩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매출 그래프가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네. 거칠 수는 있겠죠.
지난해 기록적으로 성장 이룩했던 거를 올해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섣부른 상황이고 그렇죠. 신중하게 시장을 좀 동향을 봐야겠네요. 계속 요즘 특히 잘 나가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에르메스나 샤넬은 아예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로 좀 분류하시더라고요. 셀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LVMH가 이제 이쪽 명품계 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이런 브랜드를 직접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적인 예로 9월 달에 이제 버켄스탁 아시죠? 이런 데까지 손을 뻗치는데 버켄스탁이 9월 달에 이제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뭐 시가총액 10조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